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유구유원이 잘 나옵니다. 지금 참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좀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뭐 날고 이렇게 기는 실세들이 비서실장을 해도 비서실장은 별로 이렇게 밖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기자회견을 하는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은 보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작년에 집권하고 문건 나왔다고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엊그제는 비서실장이 나서서 북한에 가자고 어제입니까?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이 국회의장단과 그다음에 이 대표단 각 당의 대표단 해서 총 9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거죠. 그 비서실장은 그림자가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그림자,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조언하고 해야 되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대통령 위에 목말 타고 있어요. 목말을 타고 있어요. 목말 우리 어릴 때 왜 어깨에도 올려주잖아요. 대통령에서 목말을 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니까 진정성의 문제도 있어요.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그거를 국회 요인이나 뭐 같이 가자면은 사전에 의제 조율이나 뭐가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말로만 트럼프 임기 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나 전해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전해온 거지. 전해온 거 그 김정은의 육성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정당한 진정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으나 네마와시. 네가 그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무, 소나무 비싼 거 큰 나무를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잔가지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큰 가지 남겨놓고 그거를 새끼줄이나 비닐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그 밑에 싸놓고 가는 그렇죠. 네마와시라고 해서 이게 사전 조율이라는 뜻이죠. 야당의 대표, 국회의장을 초대하려면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도 같이 가서 우리 저 정상회담에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쑥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절차적인 정당 기업에서요. 혼날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 결제 받을 때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판 들고 가서 여기 도장 찍으면 됩니다. 갑자기 들이밀 때. 그럼 위에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근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업으로 말하면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야당 대표도 하나하나가 이사 멤버예요. 그런 멤버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진정성도 없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죠. 임종석 실장해야 이제 나이가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21살 차이가 나는데 2000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때 들어올 때 문희상 씨는 벌써 다선을 해가지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뭐 꽃할배들이 협조해 줘야 된다. 야당 의원도 나이 많다는 걸 어떻게 보면 조롱한 걸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뜻을 모으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 이거는 야당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조롱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저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크게 실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징조가 좀 있었던 게 지난번에 보면 UAE에 그때 이제 원전과 UAE 파병 문제를 가지고 이제 UAE에 파병한 군의 협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정권 들어서 협조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종석이 특사로 가고 레바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칼둔이라고 행정청장이 오니까 또 임종석이 가고 박물관에서 그러고 또 그 다음에 UAE의 석유공사 사장이 그때 대통령이 뭐 일주일간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일을 안 볼 때 임종석이 청와대 불러가 또 만나요. 그래서 과연 UAE하고의 그 외교 국방 관계에 얽힌 부분을 그걸 비서실장이 할 일인가? 또 그 전에 보면 임종석이 이 각 기업의 해장단 일부를
만나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뭐냐? 뭐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전번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타이틀을 달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비서실장이 전방위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봅니까? 비서실장이 원래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청와대 정부라고 지금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뭐 탄핵 이후에 급하게 정권이 출범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초기에 조금 앞서는 거는 우리는 이해해 줘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지가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서실장이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야당하고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임종석 실장이 가서 대신 사과했죠. 예,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전 장관은 정인 싸울 때는 또 전화해서 직접 송 장관한테 경고까지 하고. 임종석이 송 그렇죠. 경고까지. 그러니까 했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진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에 다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아닌가. 뭐 아는 거를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한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것을 다 너무 나대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인데 나댄 순서대로 나중에 정권 끝나면 대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잘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의 대표나 국회의장, 부의장 3명이 거절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9명 가자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5명 이상이 거절을 확실히 해버렸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가야 될 건데 오늘 보니까 정무수석을 각 당을 방문시켜가 또 가자고. 그래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제일 만만했는지 찾아가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고 또 분열 작전을 썼다가 이 손학규 대표가 민주국가로서 국가의 채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어요. 이분은 처음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줄까 하다가 당 이 안에서 이제 막 좀 혼이 난 뒤에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서 이해찬, 그다음에 정동영, 이정미 이 세 사람은 또 간대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죠. 그 미리 좀 얘기돼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춘향이 옆에 향단이 따라가고 이몽룡, 이도령 옆에 방자 따라가듯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희망자 갈래? 어디 저녁 회식 자리도 아니고 미리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가는지는 모르죠. 손학규 대표도 그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도 뭐 지지안을 논의하는 걸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기준 부분. 예, 근데 이번 건은 직접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또 정무수석 와서 얘기하고 비서실장 또 기자회견하고 또 며칠 전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했죠.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사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빨리 하고 따라올 할 때 빨리빨리 따라와 이런 얘기인데 이건 내가 보니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너무 국회나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11일 날 그걸 갖다가 국회로 보내버렸어요. 예. 국무회의를 통해가 비준하라고. 그럼 국회가 이미 10일 날 임종석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기분 나빴어. 우리 안 간다 하면서 비준도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비핵화 진전된 거 보고 하고 정리했는데도 11일 날 국회 보고 비준 처리하라고 보내버리는 이런 심사는 이 국회를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저러면서 또 따라가자고 하는 거는 따라가면 똘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뭐 할 건지를 정말로 당 대표나 국회의장한테 성실하게 설명도 안 했잖아요. 가서 그야말로 북한하고 지금 친북적인 합의를 할지 안 할지 다들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가서 뭐 할 건가 설명도 안 한 채 가자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윤 선배님을 보고 우리 저기 내일 저기 어디 저 남해 좀 갑시다 하면 윤 선배님이 속으로 저기 남해 가서 뭐 하려고 저러나 납치를 하자 말이냐 남해 가가지고 골프 치자 말이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가자 말이냐 이거부터 먼저 안 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북한과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국회도 협조하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 DJ 정부 때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그때 이제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것도 그때 했잖아요. DJ 때. 이번에도 국회의장 돼서 북한하고의 국회 차원에서 모종의 좀 대화나 협력을 좀 모색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도권을 좀 청와대에서 좀 뺏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면은 조금 이 처세는 이런 조치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어차피 한국당은 뭐 제끼 놓은 걸 거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포인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부의장 둘이 빨리 와라 해가 임종석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가자는데 나는 안 갈 건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 사람 바른미래당 한국당인데 우리도 안 갑니다 하니까 막 안 간다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북한하고 임종석이 지금 끌고 가는 문제에서 임종석 북한 라인에 자기들끼리의 깊숙한 이야기가 또 다른 라인이 하나 만들어져서 되면 왜 북한이 흔히 라인을 한 두 개 만들어가 한쪽에서 조금 뭐가 불만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쓱 흘리면서 교란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는 이 국회 라인이 북한과 별도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북한이 뭔가 이쪽에서 했던 깊숙한 이야기를 이쪽에 흘려버리는 부분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북 요청을 국회에다 일방적으로 독주한 거는 앞으로 이번 김정은하고 회담 때 몇 명이 가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대북 관계나 우리 정치 풍향계에 큰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봅니다. 문재인 국회의장이 처음에 개원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희상. 그래서 문 씨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정인도 있고 좀 헷갈립니다만 그 처음에 촛불혁명을 개성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북 그 선언을 6.14 남북 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비준하는 거를 검토하자 해서 야당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으로 좀 더 좀 밀고 싶어도 제대로 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따라와. 이런 식은 지금 안 통하거든요.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짜가 없고요. 북한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 망한 이유를 남한 사람한테 아냐고. 그때 북한 고위 관료가 그랬대요. 귓속말로. 공짜가 망해서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짜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게.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옳다고 생각해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이건 독주, 독선. 이게 조짐이거든요. 아, 정말 훌륭한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세상에 없는 게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모든 게 오가는 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투명하면은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뒤 배경에 뭐가 있으면 머지않아서 다 드러나서 과거에도 뭐 DJ 정부 때 뭐 대북 지원인이 갖고 나중에 다 정권 바뀐 다음에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남북 그 북한 인솔하는 거 갖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 봐서 저는 좀 조짐이 조금 불안하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면 또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 충청도 분들은 점잖게 말하면서 염장을 질러요. 네. 그래도 화가 나면요.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누나나 김자진 장군도 홍성하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이나 뭐 폭탄 던져버리고 화가 나면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또. 그 저기 지금 오늘 세 가지 주옥 같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윤영걸 선배님의 어록이 됐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다음에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제가 잘 못 외우는데 오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적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술자리나 이런 데서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뭐 고사, 네. 역사적인 또 사실, 또 중요한 또 오래된 책에서의 이런 명언들을 소개하신다고 아주 칭송이 자자하십니다. 예. 자, 그 손학규 대표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저분은 고향이 원래 어디입니까? 꼭 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충청도분 같으시기도 한데 충청도분이 봤을 때 좀 기분 나쁘시. 충청도는 아니고 아니죠. 경기도 네, 아닐까 경기도라고 싶은데, 보통 경기도 이야기를 아닌데, 하죠. 예. 네. 과거에 뭐 선거 실패해서 한 번은 강원도 춘천 쪽에 춘천에 가서 집 짓고 살았고 한 번은 또 강진에서 닭 키우고 두 번째는 이제 강진에 가서 또 이제 혼자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 유배간 데에서 멀지 않은 데서 집거 생활을 좀 하셨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또 경기도 지사를 했고 광명에서 지역구 출마했고 그래서 저분이 고향이 정확하게 경기도 같긴 한데 어딘지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다 꿰고 있는데 손학규 고향이 어디지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아까 충청도 분 같다는 게 이 충청도 분이 보면 옛날에 황희정성 우리 저기 조상이신데 조상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은 황희정성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뭐 이래가 우유부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저분이 보면 지금 대표대에서 하는 거하고 대표팀 된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 그냥 180도를 옮겨 다녀요. 이게 저기 뭐 연정을 할 듯이 이야기를 하고 국회 비준을 찬성할 듯이 했다가 또 북한 안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지금 정치를 오래 해서 현란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금 타이밍을 좀 못 맞추죠. 과거 광진에 있을 때도 4.13 총선 전에 민주당 유세할 때 조금 후보들 좀 도와줬으면 훨씬 입지가 나아졌을 텐데 그때 좀 끝까지 강진에 계셨거든요. 그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은 외국 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보궐선거가 출마를 했는데 그때 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보궐선거했다가 지버리는 바람에 참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모처럼 되다 보니까 야구 선수로 말하면 출루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이 타격 감각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 판문점 선언 지지 이런 것도 당내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 선언 지지도 물론 뭐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북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때나 그 민주당 때도 그 북한도 많이 가고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판문점 지지를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첫째는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됐고 두 번째 지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선언을 지지한다면은 그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총괄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지지를 했느냐. 지금 좀 말을 바꾸죠. 나는 지지를 지원한 게 아니라 지지하는 거를 논의하는 거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자꾸 조금 황희정성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했지만은 황희정성도 있지만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얼어 죽어버렸잖아요. 얼어 죽었죠. 굉장히 결단력 있는 분이죠. 손학규 대표가 약간은 지금 좀 좌우를 조금 방향을 좀 못 잡는 거 아니냐, 0점 조정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황희정성 하니까 또 출세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정성이 황씨 중에 황교안. 네. 지난주에 이제 출마가 아니라 저 출판. 왜 출판을 이야기하는데 출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속마음이 그 양반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보통 총리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래가 정권이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총리할 때 망해서 팔자에도 없는 권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을 한 거는 영광입니까? 오욕입니까? 뭐 잘 무난히 했으면은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건 총리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기각이 있을 때 대행을 좀 했었죠. 그래도 그때는 평이 괜찮았죠. 그래서 그냥 고건 대행이 그냥 계속 해버렸으면 많았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복귀를 해서 고건 총리를 계속 좀 디스를 좀 했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탄핵돼 가지고 이제 헌재 결정할 때까지 뒤에 물러나 있는데 매일 밤에 모르게라도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해야 되는데 충성을 맹세 안 하고 대행을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것만 계속 이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국민들이 그냥 복귀 안 하고 고건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 빈정이 좀 상한 걸로 좀 보여줘서 계속 좀 디스를 해서 고건 총리가 대통령
출마를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 저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상사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후배가 그 밑에가 더 실적이 좋으면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상사가 오늘 네. 내 자리 없는 거 아닌가? 신문사도요. 데스크가 휴가 갔는데 예. 밑에 차장이 신문 만드는데 훨씬 잘 만들고 특종도 하면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휴가 갔다 올 때. 네, 그런 점에서 좀 힘들긴 한데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은 영광의 자리였기보다도 오욕의 자리라고 봐야죠. 물론 뭐 그때 남북 관계나 큰 뭐 전쟁도 없었고 경제도 그런 대로 돌아갔고 그런 점에서는 뭐 무난하게 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탄핵이라는 사태에서 제대로 좀 대응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의식을 그렇게 오지 좀 않도록 했었어요. 많이 그죠? 느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출판 기념회 뭐 황교안의 답, 뭐 청년을 만나다 뭐 이런데 청년을 겨눠서 대통령에 가겠다 이런 희망으로는 좀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 되려면은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개인의 역경 스토리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적인 소명하고 개인의 스토리. 개인 스토리는 색소폰을 잘 본다. 예, 뭐 하여튼 시대적인 역경은 예. 역경 없이 살았다. 예, 뭐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든지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민주화로 해서 평생 옥에 갇혔다든지 죽을 뻔했다든지 이런 스토리 그리고 시대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그런 면에서 좀 약하고 또 꾸정물에도 손을 넣어야 되거든요. 꾸정물에 손을 넣어야 돼. 누구든지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청소도 하고. 네, 애 키우려면은 똥기저귀 누군가는 빨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누군가는 좀 굳은 일을 해줘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하면은 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인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글쎄 지금 지난 1년 한 4개월 동안에 이 정권이 한참 막 다 집어 넣을 때는 어디 갔다가 이제 지지율이 49% 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답이라는데 답은 없는데 오늘 우리 뉴스 브리핑을 좀 보시더라면 답이 없으니까 황교안의 노답 이렇게 책을 했을 건데 그걸 안 봐가지고 황교안의 답이라고 그렇게 책 이름을 지은 것 같네요. 자, 김병준. 네. 이분은 뭐 하려고 저기 가서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지금 한국당을 보면 네. 서로가 상처가 났어요. 탄핵이 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친박은 거의 이 멸문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비박이 그럼 친박 망했으니까 우리가 해보겠다고 홍준표 전 대표가 밀어가지고 대선 후보 당 대표까지 됐어요. 네. 사실 대선 후보로 갖다 떨어진 사람이 또 당 대표 하는 일도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6.10 선거에서 참패도 보통 참패가 아닌 역사상 최대 참패를 해버리면서 또 이분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친박이나 비박이나 지금 이 당을 차지해 먹자 이렇게 하려니까 둘 다 체면이 안 쓰니까 당분간 국민이 좀 잊을 때까지 한 4, 5개월 시간이 필요하니 이 시간 동안에는 너가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하기도 그러니 당분간 휴전을 하고 그냥 유엔군 하나 사령관으로 앉혀놓고 각자가 서로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한 4개월 뒤에 한 번 더 붙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물론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거 그리고 험한 말 안 하고 과거처럼 홍준표 전 대표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바퀴벌레니 뭐 이런 얘기 뭐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 얘기 많이 했는데 비교적 점잖은 말로 비판하고 이런 거는 뭐 괜찮게 봅니다만은 근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 거죠. 그 새롭게 하려면은 우선 인적 청산이 뭔가는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그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친박이나 친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가 칼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분들이 사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도 했지만은 탄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친박하고 친이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 저 상태까지 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국민들은 친박 친이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분 이거 있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역적이다. 그렇죠. 4.13 총선에서 사실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이 질 수 없는 걸 졌잖아요. 처음에는 뭐 200석 나올까 봐 걱정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뭐 정치 전문가들이 의석 예상수가 틀려도 너무 틀려서 다들 창피해서 우리 가면 쓰고 다니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많이 틀렸는데 그때 대표하시던 분이 김무성 대표거든요. 예, 그때 또 텃밭에서 TK 지역 이런 데서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조치가 좀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새로 좀 봤을 텐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태평성대 지키기 운동본부장 같은 그런 점에서 너무 절실하지가 않다. 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최저임금 뭐 서명 반대 서명 뭐 위원회인가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영등포 시장 요즘 당사를 영등포로 옮겨가 바로 뒤에 영등포 시장이에요. 그 멀리 갈 것도 없어 갖고 거기서 서명 받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존재하는 존립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 다수가 욕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당의 관점과 이 철학과 비전과 이념적 이런 좌표라면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 투쟁에 전부 앞장서겠다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아도 시원찮은데 야당이 저렇게 유순해가지고 살다가 저런 야당도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독주하고 오만한 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너무 제 역할을 좀 못 해주는 게 있죠. 사실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번 동의해 주고 그렇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붙여 그 내용에 보면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하는 거, 또 14선언 합의 적극 추진, 뭐 동해 철도, 경인선 철도, 뭐 연내 착공,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 예. 그리고 맨 끝에 한 줄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구현. 핵 없는 북한도 아니고 핵 없는 한반도 구현. 그게 맨 끝에 이게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될 거는 위에 잔뜩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제일 중요한 비핵화. 이거는 뒤에 한반도 비핵화 그것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사찰하고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한데 이 4.27 판문점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박수치고 끝날 건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4.27 선언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14 노무현 때 선언이 있었고 그 전에는 DJ의 6.15 선언 이게 쭉 이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의견이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4.27 선언, 판문점 선언, 지지 서명 안 해. 뭐 이런 정도 갖고는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저런 야당이 저 과거에 보면 이 세월호를 가지고 현 그 여당 세력들이 야당일 때는 정말 집요하게 국회를 중단시키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하게 세월호를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문재인 이 세월호 단식을 한 10일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에 가서요. 그러면 좀 배울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착 같음이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당이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이 만약에 비준이 돼버린다면 한국당의 존립 근거가 필요가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당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투쟁, 뭐 단식을 하든 통과시키겠다고 오늘 국회에 보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악착 같은 게 없고 무슨 뭐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면 거기에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는가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저는 요즘 보면은 카르타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로마에서 3차 포에니 전쟁까지 했다가 한니발 전쟁이 왜 알프스산 넘어서 코끼리 몰고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카르타고가 역사를 잘 모르는 분은 위치도 잘 몰라요. 북아프리카의 티니지부터 지금 그 리비아. 그렇죠. 요 일대가 카르타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 그 해협, 그 길을 갖다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지나서 넘어서 프랑스 남부로 해서 그래가 알프스를 코끼리를 데리고 넘어가가지고 이 로마까지 쳐들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니발은 이겼지만 나중에 이제
포에니 전쟁에서 패할 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 분열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너무 안일하게 평화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병장기를 다 로마에다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니발을 갖다가 네.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네, 바보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카르타고의 이웃 국가들하고 또 척을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화협정에서 총 칼 다 없어지고 이웃하고 완전히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처절하게 없어졌잖아요. 카르타고가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그거 네. 저기 티니지에 가면 카르타고 유족들이 그대로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역사상에서 그 뒤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예. 뭐 우리도 남북 대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전쟁을 피하고 나가는 건 좋지만 지금 자칫하면은 카르타고나 이런 사례를 우리가 좀 무시할 수는 없다.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독하게 준비하느냐. 원전을 갖고 있어도 핵을 갖고 있어도 그 철저하게 대응하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경제에도 그렇고 과거 그런 얘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경의선, 경원선 복구해서 그 중국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를 그때 통일부 장관하던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대요. 70조 들이면 할 수 있다고. 그때 한 장관이 기업에 있던 진대재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다 이으면 뭐 싣고 갈 건데요? 그랬대요. 뭐 싣고 갈 건데요? 그랬더니 그 정동영 장관 쪽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텔레비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진대재 장관이 기업에 삼성에서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현지 공장에서 다 만듭니다. 그것이 여기서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럼 반도체 싣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반도체는 비행기로 갑니다. 그거를 기차 타고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관광객 싣고 가면 돼. 우리나라 사람이 일주일 여럿씩 기차 타고 유럽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비행기도 좀 더 빨리 가려고 지금 더 빨리 가는 거 찾는데 우리가 휴가를 한 달, 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선시대 때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갑니까? 이런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서 잘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TCR이라 그러고 TSR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으로 가는 거는 이제 TCR, DSR 그런 건데 그거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과거에 10,000km가 넘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이 10,000km 더 넘어요. 그러면 이쪽이 통치가 안 되니까 백인들을 잡아다가 귀양 가는 놈을 귀양을 살리라고 요 살아라 하면 백인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에스키모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하니 저걸 갖다가 철로라도 나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쉽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백인들을 많이 풀어놔야 저게 우리 땅이 되지. 까딱 잘못하면 저거는 우리가 점령에 있어봤자 한 1, 2년만 지나면 남들이 다 살겠다 싶어서 그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항구가 부동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해서 한때는 리순항도, 여순항도 그렇죠. 그 러시아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을 만들려고 차지하려고 그걸 만드는 거지. 거기에 가지고 무슨 지금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그 정말 옳은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직접 그 회의 때 참여했던 장관한테 제가 들은 얘기니까 뭐 거짓말 아니겠죠. 근데 지금 경원선, 경의선 있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 4.17 판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돈은 누가 냅니까? 돈 누가 내요? 북한은 아마 김정은은 당연히 남한이 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기 네. 옛날에 MB 때 네. 남북러 가스관을 잇는다고 그렇게 한참 북한에 이 러시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가스공사 사장 정권의 요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가스관이 지금 뭐 배로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실어가. 요즘 압축가스로 플랜트에서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에서 그냥 울산이나 이런 데서 빼면 되는데 그걸 북한으로 송해안으로 깔아놓으면 가스관을 깔면 2km마다 저오고 이렇게 늦추는 장치를 해야 되고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북한이 중간에서 잠가버리면 그 가스관은 무용지물인데 그 동해안이 전부 북한의 군사 기밀 기지인데 잠수함 기지 뭐 미사일 기지인데 거기에 북한이 하라 하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한국은 돈만 내고 러시아의 플랜트 기술로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건데 참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국회 비준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물론 평화를 정진하고 전쟁을 안 한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남북 간 비핵화 구현 맨 끝에 한 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가 줘야 될 거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공산당 모 대통령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항상 회담이나 선언을 하면은 그걸 틀리게 자기네한테 다시 해석을 하잖아요. 틀어서 해석하고 유리한테 해석하고.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계속 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4.27 판문점 선언 또 이번에 또 가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계속 발목이 잡히고 족쇄가 돼서 건장한 남북 관계에 오히려 길게 보면은 저해가 될 수 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항상 주옥 같은 말씀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